안녕하세요 여러분, hengessim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 8번 프린트를 통해서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격적인 고구려의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그전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는가 간단하게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7번 프린트에서 배운 내용은 바로 뭐였죠? 네, 국가의 발전 단계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석기 때 무리사회, 이동생활을 하는 무리사회를 거쳐 신석기 시족사회, 부족사회를 거쳐서 청동기 때 그렇죠, 군장국가가 등장을 합니다. 청동기 때 국가가 처음 등장하는 이유는 농업생산량의 증가, 잉여생산물의 발생, 그 잉여생산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사유재산 빈부격차, 계급의 발생, 그 청동기에 기반해서 불평등한 계급 사회체제인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 군장국가의 특징은 아직 왕이 존재하지 않고 군장이 다스리는 개별의 각각의 부족들이, 그러니까 군장이 다스리는 개별적인 부족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군장국가였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 군장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로 발전하죠? 초기철기 시대에, 그렇죠,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하죠. 연맹왕국. 각각의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부족들이 연결하여 동맹을 맺고 일종의 연맹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규모가 커지니까 전체를 통솔할 대표, 바로 뭐가 필요해? 왕이 필요해. 그 왕은 어떻게 뽑죠? 네, 세습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각각의 부족을 지배하는 군장들이 그 모인 부족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힘이 센 부족의 군장을 대표로 왕으로 선출하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중심되는 부족의 군장을 왕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부족들이 느슨하게 모여있는 게 바로 연맹왕국이었어요. 이때 왕은 중앙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이 지방의 부족은, 각 부족은 그 부족의 군장들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독자적인 지배권이 있어서 자기 부족들만의 종교, 관리, 군대가 다 따로 있었다. 전국에 통일된 법이나 종교는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했었죠. 그때 이제 왕은 하는 역할이라고 해봤자 외교나 그 전쟁 같은 국가 전체의 대표로서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했던, 왕이 굉장히 힘이 약했던 연맹 왕국에서 뭐로 발전하죠? 네, 중앙집권 국가, 고대 중앙집권 영역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뭐였죠? 네, 정복전쟁.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영토랑 백성을 획득해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상승하고요. 첫 번째 정복전쟁. 그 다음은 그런 정복전쟁을 통해서 강해진 힘을 바탕으로 왕위 세습. 이제 왕을 돌아가면서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되는 부족의 왕이, 특정 부족의 대표인 왕이 자기 부족 내에서 왕위를 세습하게 되죠. 그 왕위 세습할 때는 처음에는 형제 세습, 그 부족 안에서 같은 성씨끼리 돌아가다가 점점 부자상속, 장자상속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복전쟁, 왕위 세습. 그 다음 뭐예요? 네, 율령반포. 각각의 부족에 따로따로 제각각의 법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지방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던 지방의 부족장들, 군장들이 중앙에 와서 왕의 신하, 왕의 관리로, 중앙의 귀족으로 바뀌게 되죠. 그들을 서열화, 등급화하는 관등제, 그리고 관등에 따라서 뭘 정해요? 관복, 공복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불교. 이 불교를 통해서 온 나라의 통일된 사상과 종교를 통해서 국가 통합과 중앙 집권을 완비한다. 그래서 연맹왕국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할 때 보이는 네 가지의 특징: 정복전쟁, 왕위 세습, 율령반포, 불교 수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성공적인 4단계를 모두 거치고 연맹왕국의 틀을 벗어던지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한 나라가 앞으로 배울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선생님이랑 이제 한 시간마다 하나씩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방금 말한 이 과정 있죠. 이런 정복전쟁, 왕위 세습, 율령반포, 불교 수용, 이런 모습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조금씩 달라요.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살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고구려, 이제 이런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서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건데, 여기 보세요.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좀 여러분들 중구난방으로 보지 않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선생님이 시기별로 이렇게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보면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원래 여러분 국가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처음에 태어났어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닐 수 있나요? 아니죠. 응애 하고 기어다니다가 걸음마 하다가 조금 걷다가 이렇게 소년기, 청소년기 거치면서 성인이 되고 그 전성기를 맞이하다가 또 중간중간 아프기도 하고 뭐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시험 망치기도 하고 위기를 맞이하다가 성인이 되고 뭐 취업하고 또 인생 여러 가지 과정을 겪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성립 과정에서 미약했던 초기 시대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고 나중에는 황혼기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런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중요한 왕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이런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를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전성기를 맞이해 나가는 이런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왕들, 이 왕들의 업적을 통해서 이런 중앙집권 국가로의 체제 정비와 성장 과정을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구려의 성립, 이건 이제 BC 37년, 기원전 37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이거는 여러 나라 성장할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고구려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죠? 네, 바로 주몽이었습니다. 이 주몽을 우리가 동명왕이라고도 하죠. 이 주몽은 어디 출신이었죠? 네, 바로 부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이 압록강 중류의 어디에서 네, 산골짜기 졸본, 이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죠. 산악지방이었던 압록강 중류 졸본 지역으로 도망을 쳐서 자기를 따르는 부족들과 함께 만든 오부족 연맹국가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주몽이 부여의 출신이라는 것, 즉 고구려의 지배층은 부여계통이라는 것. 그래서 부여랑 고구려에서 같은 계통이다. 부여랑 고구려 유사성, 지배층 유사성을 볼 수 있는 게 뭐였죠? 네, 주몽설화, 일책시비법, 형사취수지였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이제 주몽이 나라를 졸본에서 건국을 하는데, 졸본은 급해서 일단 부여의 그 추격을 피해서 급하게 도망치긴 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산악지방이야. 여기서는 국가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몽 다음에 왕이 되는 게 유리왕이거든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황조가라는 시조 배우나요? 그 황조가를 지은 왕이기도 한데 이 고구려 죄송합니다. 이거 왜 갑자기 굵어졌죠? 고구려의 2대 왕이었던 이 유리왕 때 조금 더 평지로 나가요. 물론 여기도 완전한 평지는 아닙니다. 여전히 산악지방이지만 그 졸본에 비해서는 나름은 좀 넓은 평야가 있는 이 국내성으로 이대왕 유리왕 때 수도로 옮겨요. 그래서 고구려 그 제천행사인 10월 동맹에서 국동대열, 국가의 동쪽, 수도 동쪽의 큰 동굴에서 유화부인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 말하는 수도는 졸본이 아니라 국내성이다. 보도 자료에 국내성이라고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부여에서 도망친 주몽, 부여의 유이민, 주몽을 중심으로 하는 부역의 유이민들이 압록강 중류 졸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과 만든 연맹 왕국으로 시작했던 고구려. 어떻게 발전하느냐? 1세기, 이제 기원 후 1세기 때 태조왕이 등장을 합니다. 태조왕이요? 선생님, 보통 태조라는 말은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붙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려 태조 왕건, 조선 태조 이성계 이런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이상하죠. 그럼 이 고구려를 만든 건 주몽인데 주몽에겐 태조왕이란 말을 안 쓰잖아. 이 사람에게 태조왕이를 지금 배우는 이 사람에게 태조왕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주몽보다 더 이 고구려란 나라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한 왕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이 사람을 태조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사람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지금 모든 고구려의 왕을 순서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한 1년 내내 고구려만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대표적인 왕들만, 시기별로 대표적인 왕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이렇게 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 중요한 왕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주몽을 제치고 태조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은 태조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동안 늘 고구려의 빵셔틀 역할을 하던 옥저동해 있죠? 네, 이 옥저랑 동해를 완전 정복해요. 그러니까 옥저 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그전처럼 단순히 빵셔틀로 삥만 뜯은 게 아니라 아예 옥저라는 나라를 완전히 고구려의 영토에 편입을 시켜버린 거야. 완전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선생님이 옥저는 정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왜 동해는 공격이라는 표현을 쓰셨나요? 이게 교과서가 다 달라요. 제가 이제 8종 교과서, 심지어 중학교 교과서에 다 봤는데
어디에서는 옥저 정복 이야기만 나오고 어디에서는 옥저랑 동해를 다 정복했다고 나오고 어디에서는 또 동해는 공격했다고 나오고 이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를 좀 추려보니까 옥저는 확실히 정복을 한 것 같아. 근데 동해는 아마 좀 세력권 안에 두고 그 이후에 완전히 식민지 하지 않았을까. 그냥 태조왕 때는 이제 옥저랑 동해를 완전히 고구려의 영토로 삼았구나 정도로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집마다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근데 옥저 정복은 다 나와. 태조왕 때 옥저가 완전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복전쟁이죠. 왕이 연맹왕국에서 그나마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전쟁 때잖아. 그죠? 연맹왕국에서 시작했지만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더 넓은 영토랑 백성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전쟁을 통해 확보한 영토와 백성에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왕권이 어떻게 돼요? 강화됩니다. 이러한 정복전쟁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왕위 세습이에요. 그전에는 여러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선출했지만 이제는 말하는 거죠. 왕이. 이제부터 왕은 부족이 돌아가면 하지 않는다. 왕은 누구만? 우리 부족에서만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한다라 그래요. 그 고구려가 이제 오부 연맹체인데 주몽의 부족이 게르부거든. 오부 중에 하나야. 그 게르부 고씨였어요. 주몽이. 근데 이제 다른 부족이 아니라 오직 주몽이 나왔던 우리 지금 현재 왕실의 부족인 게르부 고씨. 이 게르부 고씨 부족에서만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한다는 거야. 이제부터 게르부 고씨만 왕위를 독점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부자 상속은 아닙니다. 형제 상속이야. 왜 그런다겠죠? 언제 다른 부족들이 왕위를 빼앗아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게르부 고씨 안에서도 가장 능력 있고 똘똘한 우리 부족의 이 왕위 독점권을 지킬 만한 사람에게 왕위를 줘야 돼. 그러니까 왕이 다음 왕위를 능력 없는 아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형제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이런 왕위 세습은 같은 성씨 안에서의 형제 상속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고구려의 왕은 오부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게르부 고씨에 의한 독점적 세습으로 넘어가게 돼요. 정복전쟁, 왕위 세습. 그 두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태조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고구려의 기틀을 닦았다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왕. 초기 고구려의 기틀을 다진 왕이 나옵니다. 바로 고국천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제가 별표를 앞에 붙인 왕은 특별히 중요한 왕들입니다. 고국천왕은 여러분 우선 진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진대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당신 농경사회죠. 농사는 어떻게 지어요? 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 내가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성장할 때까지 중간에 먹을 게 있어 없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지주들이야 그 전에 모아놓은 거를 먹으면 그만이지만 일반 가난한 백성들은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성장할 때까지 그 중간 기간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릿고개라 그래요. 보리가 익을 동안에 먹을 게 없나.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지? 주변에 있는 잘 사는 귀족들에게 가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나으리 쌀을 좀 빌려주시면 제가 일단 먹고 그 빌려주신 거 먹고 온 다음에 제가 지금 봄에 뿌려놓은 씨앗이 가을에 성장을 해서 추수를 하면 그 가을에 추수를 해서 갚을게요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귀족들한테 그 중간 기간을 버티기 위해 쌀을 빌려와. 근데 문제는 한 10가마니 빌렸는데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나으리 여기 빌린 쌀 10가마니입니다 하면 이제 귀족이 뭐라 그래요? 야, 이자 내야지 새끼야. 이러는 거야. 그럼 이자 얼마나 내면 될까요? 1가마 정도 내면 될까요? 뭔 소리야. 10가마 빌렸으면 이자로 20가마 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고리대 사채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어떡해요? 달라는데 귀족이 달라는데 어떡해요? 줘야죠. 근데 줄 돈이 없는데요. 그럼 어떡해? 집 팔고 땅 다 팔고 그것도 안 되면 귀족의 노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럼 뭐 돼 안 돼? 얘들아 봐봐. 이렇게 멀쩡한 백성들이 귀족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귀족의 노예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여러분, 일반 백성들, 우리 일반 백성 자유민을 양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양인이 귀족의 노예가 돼버리면 왜 문제냐? 백성은 자유인이잖아. 자유인이라서 백성들은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의무를 다해야 돼. 하지만 노비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노비는 사람이 아니야. 말하는 가축, 말하는 짐승이야. 귀족의 재산입니다. 사고 팔 수 있는.
재판이 세금을 내는 거 보셨나요? 짐승이 세금을 내던가요? 아니잖아.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자유인인, 백성인, 양인이 귀족의 노비가 되면 뭐가 안 거칩니까? 세금이 거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주머니 두둑해지지만 국가의 주머니는 비어버리는 거야. 건강하지 않은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 멀쩡한 자유인, 양인, 백성들이 귀족의 노비가 되는 걸 막아야겠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치. 지금 그 중간에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먹을 게 없는 그 중간 기간, 그걸 버티질 못해서 거액의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노예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국가가 직접 나서면 돼. 그래서 국가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귀족들에게 고액의 이자로 쌀 빌릴 필요 없다.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쌀을 빌려주겠다. 춘대 추납. 춘, 봄에 씨를 뿌리고 대, 우리한테 빌려가면 춘, 봄에 대, 대출 빌려가면 추, 가을에 추수하고 갚아라. 봄에 빌려서 가을에 갚으라는 춘대추납의 사회보장제도고, 당연히 이자는 거의 없어요. 국가가 복지의 차원으로 백성들의 구유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목적은 뭐죠? 네, 당시 고리대로 노비가, 귀족의 노비가 되는 양인 백성들을 막기 위한 거죠. 바로 뭘 확보하기 위한 거야? 양인, 자유인을 확보하기 위한 거야. 즉 빚을 지고 노비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한 거예요. 이런 뭐가 좋죠? 백성들, 멀쩡한 자유인, 노비가 되지 않고 자유인 백성들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자유인 백성들이 국가에 뭘 바칩니까? 세금을 꼬박꼬박 바치게 됩니다. 꼬박꼬박. 그죠? 양인은 세금을 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의 재정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노비가 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쌀을 빌리고 쌀을 갚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죠. 백성들의 삶도 안정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귀족들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노비를 확보 못하니까. 애초에 노비라고 하는 게 칼만 쥐어주면 귀족의 사병이란 말이야. 왜 귀족들이 노비를 확보하려는지 알아? 노비는 귀족의 노동력이자 재산인 동시에 군사력이에요. 그 노비를 언제든 병력 동원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노비가 확보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귀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약해지고, 반대로 왕의 힘은 그만큼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당연히 여러분, 이런 진대법을 고국천황이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애초에 기존의 기득권을 진 귀족들은 이런 법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을파후, 이 사람은 기존 고구려의 주류 출신이 아니야. 이 사람 몰락한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분의 귀족인데 완전히 평민이랑 똑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고국천황이 특별히 골랐어. 근데 을파후도 강단이 있는 게, 처음에 고국천황이 나를 위해 일해주시오 하니까 을파후가 거절합니다. 왕이 왜 거절하냐고 했더니, 나를 쓸 거면 확실한 결정권이 있는 국가 최고 재상으로 삼아주든가 아니면 쓰지 마라 라고 해서 고국천황이 그 의기에 감동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해서 을파후를 재상으로 삼아요. 국상으로 삼아. 그래서 을파후가 왕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법이 바로 이 진대법이야. 양인도 확보해서 국가 재정도 강화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 두 가지의 일석이조의 목적을 달성한 정책입니다. 자, 이러한 정책은 그 이후에 왕조들도 계승을 하게 돼요. 일단 이런 춘대 추납의 그 사회보장 제도 있죠.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이런 사회보장. 이 사회보장의 성격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고려시대 의창, 의로운 창고라는 거야. 먹고 살 거 없는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고려시대 의창.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환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인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국가 입장에선 여러분, 언제건 자유인이 많아야 돼. 노비는 국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귀족의 재산이고. 멀쩡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 세금을 내고 국가를 위해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이 자유인, 양인을 확보하기 위한 그 정신은 어디로 이어지냐? 고려시대,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고려시대 광종이라 왕이 노비한건법이라는 걸 실시해요. 고구려 아니고 고려입니다. 이때 이제 지방의 호족들이 멀쩡한 또 자유인을 노비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노비를 검사해서 원래 노비가 아니었는데 멀쩡한 자유인이었는데 호족들에게 빚을 지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비 안건법이고, 그 다음 또 고려 말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가 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당시 그 원간섭기였는데 원나라에 빌붙은 권문세족들이 멀쩡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노비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전, 땅과 민, 백성들을 변정, 검사하는 기구라는 거야. 그래서 억울하게 뺏긴 땅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유인들을 원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노비였던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원래 자유인,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양인을 확보하는 정책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죠? 이런 양인을 확보하게 되면은 국가의 세금 수입이 늘어. 자유인이 세금을 내니까 국가 재정이 늘고 백성들의 삶도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죠. 민생도 안정이 되고 그만큼 귀족의 힘은 줄고 왕의 힘은 느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진대법 고국천황이고 그다음 고국천황은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오부를 개편합니다. 기존에 이 고구려가 연맹왕국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래서 왕의 부족과 나머지 4개의 부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연맹왕국이었잖아요. 근데 연맹왕국 때는 단점이 뭐야? 그치. 각각의 부족이 다 따로따로 놀아. 각각의 부족은 독립적인 독자적 성격이 너무 강하고 각자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왕이라고 해도 다른 부족의 일에 간섭하지 못하고 각각의 부족은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종교 관리 군대를 갖고 있는 단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족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이 강한 오부를 국가의 이름 아래 체계적으로 묶어버립니다. 그 전에 오부의 명칭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막 계루부, 소노부, 연노부, 전노부, 관노부, 훈노부 이래가지고 다 자기들만의 그런 명칭을 썼어. 이걸 아예 국가의 행정체계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각각의 부족이 고유한 명칭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동서, 남북, 중앙 이렇게 완전히 그냥 행정구역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행정적 오부. 즉 이 말은 그러니까 부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이 고구려라는 국가 아래 행정구역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야. 부족의 독립적인 성격을 완전히 약화시키고 국가 안으로, 그러니까 오늘 했으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아래 존재하는 행정구역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독립적인 부족이 아닌 국가 아래 있는 행정구역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부족의 독립성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뭘 보낼까 얘들아? 이렇게 국가의 행정구역이 됐다는 거는 왕의 지배 아래 놓인다는 거죠. 이제 부족을, 지방을 누가 다스릴까? 족장이 아니라 왕이 파견한 지방관이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적인 오부일 때는 그 부족을 누가 다스렸죠? 그 부족의 군장들이 독립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국가의 행정구역으로 들어왔어. 더 이상 지방은 군장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 중앙에서 왕이 파견한 지방관. 이 지방관이 지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보낸 관리, 지방관이 지방을 다스린다. 그래서 부족적인 독립적인 오부가 국가의 행정체계 안으로 편입되고 이제 지방은, 부족은 군장이 아니라 왕이 보낸 관리가 다스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군장들은 지배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지방의 군장들이 어디로 와? 중앙에 올라와서 왕의 관리 신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이제 국가의 제도도 튼튼해지고 양인을 확보하고 왕권이 강해지고 지방의 독립적 성격을 약화시킴으로써 왕권이 정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게르부 고씨의 이 권위가 강해지니까 예전처럼 형제 상속할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왕위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부자 상속이 진행이 되게 돼요. 이게 고국천황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사 매니아들은 또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제가 고구려 정말 좋아해가지고 고구려 왕실 계보를 봤는데 고국천황 다음에 왕 된 거 동생이던데요? 선생님, 왜 부자 상속이라며요? 여러분, 이거 물어본 친구들 텐데 고국천황은 부자 상속을 법적으로 확립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아들이 아예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아.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식한테 왕이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법을 만든 거야. 본인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못 물려준 거예요. 이게 고국천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 나가던 고구려 위기를 맞이합니다. 지금 이 고국천황 때 보시면은 이제 1세기 태조왕, 2세기 고국천황 때에서 고구려가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고대 중앙 집권 국가로 집권 국가에 기틀을 마련을 해요. 고구려가 가장 먼저. 근데 이런 고구려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번 푹 꺾이죠. 동천왕 때 있었던 위기야. 당시에 동천왕이 왕이었던 시기가 3세기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중국의 그 삼국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조조,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이런 사람이 있던 그 삼국시대인데 그때 이제 북방에 있던 조조가 만든 그 위나라, 그때 이제 위나라가 고구려를 쳐들어옵니다. 당시에 관구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오는데 관고검도 삼국지에서 굉장히 뛰어난 명장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성장 속도가 훨씬 빨랐어요. 그래서 이 위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동천왕 때는 당시 수도가 어디라겠죠? 네. 여기 아래 보시면 시기도 구분해놨고 선생님 수도 구분했잖아. 처음에 졸본이었다가 이대왕 때부터 국내성에 수도를 두었죠. 수도가 무너집니다. 근데 제가 보는 교과서 문제집에는 국내성이 아니라 환도원성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당시 여러분 고구려가 이게 무슨 말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이 졸본을 벗어나서 그나마 평지가 있는 국내성으로 가긴 했지만 여전히 고구려는 불안했어.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국내성 주역에 보면은 평지에는 국내성이 있다. 근데 그 국내성 옆에 국내성도 산악지방이에요. 평지가 있긴 하지만 그 국내성 근처에 또 산이 있거든. 이 산에 환도산성이라는 걸 지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평소에는 이 평지인 국내성에서 생활하다가 적이 쳐들어와서 위기를 맞이하면은 여기 방어용 성인 환도산성 여기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항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업무를 보는 국내성, 그 국내성 바로 옆에 있는 산에 환도산성을 짓고서 적이 쳐들어오면 거기로 들어가 싸우는 거야. 근데 그게 다 뚫렸어요 이때. 그래서 어떤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국내성, 어디서는 환도산성 함락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함락됐어요. 중쳤네요. 자, 이게 동천왕 때의 첫 번째 위기였고, 근데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바로 미천왕. 예, 이 미천왕이 여러분 또 전쟁을 일으켜서 어디를 정복하느냐? 미천왕 때는 낙랑군 기억나요? 그쵸, 복습 열심히 하셨네요. 위만조선이 어디에 멸망당했어? 한나라한테.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4개의 군을 설치했죠. 낙랑, 진번, 임둔, 현도. 그 중에 진번, 임둔, 현도는 금방 사라지지만 낙랑군은 꽤 오래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낙랑군이 이때 이제 고구려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한사군 완전히 사라져요. 이제 이때 중국이 만든 그 관리기구가 이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낙랑군이 원래 어디 있었죠? 네,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 그 평양 왕검성 쪽에 있었어. 즉 낙랑군을 점령했다는 말은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옛 고조선의 중심지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얘들아 봐봐. 이게 한반도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북방에 고구려, 남쪽에 여기 백제, 삼국 여기 신라, 가야가 있잖아. 여기 이게 대동강 평양 지역에 있던 게 낙랑군이었어요. 딱 봐 낙랑군이 뭐랑 뭐 사이에 있어? 그치, 고구려랑 백제 사이에 있는 완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낙랑군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구려가 이 낙랑군을 샥 먹어치운 거죠. 그럼 이제 고구려는 어디랑 국경을 맞대게 됐어? 백제랑. 낙랑군이라고 하는 중간 완충 지역이 사라지고 백제랑 국경을 맞대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두 나라의 직접적인 충돌이 예상되는데 당연히 고구려의 승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이제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였어요. 바로 근초고왕을 중심으로 하는 백제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은 고구려가 먼저 마련했지만 전성기는 백제가 가장 빨리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백제랑 맞닥뜨린 고구려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이게 바로 고구관왕 때 일인데요. 고구관왕 때는 정말 그 고구려가 멸망 직전까지 몰렸던 위기였어요. 위아래에서 다 위기가 옵니다. 우선 고구관왕 때 고구려, 4세기 때 고구려의 위기는 북방에서 먼저 와요. 당시 중국에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전현이 쳐들어와서 또 수도가 털려. 국내성 털리고 방어용성 환도성도 또 털립니다. 이때 얼마나 심하게 털렸냐면은 고구관왕이 미천왕의 아들이거든요. 전현이 수도를 함락하고 다시는 고구려가 우리한테 개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 그래서 고구관왕의 아버지인 미천왕의 무덤을 도굴한 다음에 미천왕의 유고를 가져가요. 그리고 고구관왕의 아내랑 엄마도 잡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털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고구관왕이 야씨 북쪽에는 안 되겠다, 중국이랑 안 되겠다 해서 번집을 잘못 잡아. 남쪽에 있는 애들은 만만하지 않을까 하고 국경을 맞댄 백제랑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근데 말죠, 백제는 이 당시에 최전성기였다고. 당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던 왕 바로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뭐야? 이래서 무려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이 백제 근초고왕과 싸우다가 평양성에서 그 낙랑군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고구관왕이 전사해요. 고구려 역사가 700년 정도 되는데 고구려 역사에서 적이 쳐들어서 왕이 죽은 경우는 이게 처음이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관왕을 뭐라 기억하냐? 고국원,
원통한 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아래에서 중국에게 침략당해 수도 털려, 백제한테 침략당해 심지어 이제 왕이 죽어, 이대로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인가 싶었는데, 이 멸망 직전까지 간 고구려를 구원한 게 고구건왕의 아들이자 고구려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위대한 왕, 바로 소수리망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기토대왕 장수왕 이상으로 소수리망이 고구려의 굉장한 위대한 왕이라 생각을 합니다. 멸망 직전까지 간 나라였어요. 하지만 고구건왕은 이 위기를 너무나 슬기롭게 극복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여 그 이후에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제도약의 발판을 만든 게 이 사람이에요. 소수리망이 없었다면 광개토대왕 장수왕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소수리망은 예전에 그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 있죠. 고구관왕을 죽인 그 근초고왕을 다룬 드라마에서 소수리망 이야기가 나오거든. 소수리망은 어떤 이미지로 나오냐면 정말 냉정한 이미지로 나와요.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탁 돌려받고서도 그 드라마 소수리망은 항상 손에 호두를 쥐고 있어. 정말 화가 나고 열받을 때 그 호두를 꽉 져요. 부서질 정도로. 근데 호두 안 깨지잖아. 그렇게 확 진 다음에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소수리망에서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백제에게 죽었습니다. 그 왕성은 중국에게 털렸어요. 복수다 새끼들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진짜 고구려 망했을 거야. 근데 소수리망은 지금 우리 고구려는 싸울 때가 아니다, 승고를 기려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내치에 집중합니다. 당시 중국에 새롭게 떠오른 나라가 전진이었어. 이 전진과 싸우지 않아요. 전진과 수교를 통해 외교를 안정화시킵니다. 또 그럴 수 있었던 게 이 전진이 고구려를 공격했던 그 전현을 무너뜨린 나라야.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랑 싸운 나라니까 이 전진에게 되게 막 좋은 제스처를 보내서 전진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일단 북방 지역을 안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전진과 수교를 통해서 전진과 외교를 안정화해서 이 전진으로부터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 불교였습니다. 불교. 전진에게 불교를 받아들여요. 불교가 왜 필요하죠? 네, 당시 고구려는 아직까지도 각각의 부족들마다 믿는 신앙이 다 달라. 국가가 하나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단결된 그런 마음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소수리망은 이제 우리 고구려의 통일된 종교,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된 종교가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불교를 통해서 국가의 통일된 종교랑 사상을 보급을 하고 국가를 부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이게 굉장히 안정적 효과였어요.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 수도 털려, 왕은 전쟁하다 죽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의 부처님의 이름 안에, 하나의 종교 안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상을 안정시키고 또 이걸 통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불교를 통해서 이제 통일된 종교로 국가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가 필요하겠죠. 그 능력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바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을 합니다. 오늘날 태학을 설립해요. 이 고등교육기관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불교를 통해 사상과 신앙을 통일해서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태학을 설립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모으고,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해서 국가의 통일된 법, 하나의 단일한 법체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관등제, 관복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연맹왕국의 틀이 남아있었어요. 소수리망 이전까지만 해도. 근데 소수리망 때는 이제 완벽하게 거의 중앙집권 국가로의 완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부족장들의 중앙의 귀족으로 만들고 그들을 왕의 아래 딱 서열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제 체제를 안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리망은 이 세 개가 세트야. 전진과 수교했고, 그 다음에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불교, 태학, 율령. 이게 소수리망의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소수리망이 나라의 체제를 완전히 안정화시켜요. 그래서 자기는 내 아버지의 복수는 후손들이 해줄 것이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후손들의 걸출한 인재들이 나옵니다. 소수리망의 조카 광개토대왕,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말 손꼽히는 위대한 왕이죠. 광개토대왕. 근데 광개토대왕 연도를 선생님이 2개를 적어놨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있는 건 탄생연도, 생몰연도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왕으로 제했을 때 연도인데, 이걸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재밌어서. 광개토대왕이 태어난 375년이 어떤 해인지 알아요?
고구려를 위기에 빠뜨린 백제의 근초고왕이 사망했던 애야. 참 역사가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백제의 가장 위대한 왕인 근초고왕이 숨을 거두던 해에 광개토대왕이 태어난 거야. 참 이게 재밌어요 되게. 광개토대왕이 375년에 태어났는데 왕이 된 게 언제야? 391년이야. 이 사람 16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세부터 정복활동을 벌이다가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너무나 일찍 죽어. 39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정말 바람 같은 삶을 살다가 불꽃 같은 남자였어요. 광개토대왕은 왜 이름이 광개토냐? 광개, 넓을 광, 개, 10개, 토, 땅토. 넓게 땅을 정복한 왕이다. 땅을 넓게 정복한 왕이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 하면 영토확장을 봐야 되는데 이 지도를 같이 한번 볼게요. 광개토대왕 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지도 뒷장에 나옵니다. 사방으로 쳐들어갑니다. 사방으로. 후연, 거란, 그리고 부여, 여기 동부여, 숙진 등등 북방으로 완전 영토를 쫙쫙쫙쫙 넓힌 게 광개토대왕입니다. 자,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북방으로 영토를 넓힐 수 있던 이유, 물론 소수리망이 훌륭하게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서 힘을 모아놓은 것도 있지만 당시 중국사랑 비교를 해봐야 돼요. 당시 중국이 기억나죠? 우리 고조선 역사 공부할 때도 좀 좋네요. 우리 고조선 역사 공부할 때도 춘추전국 시대 진안교책 이런 거 공부했었잖아. 필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당시 중국이 5호 16국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16개로 쪼개진 거야. 그것도 화북지방만. 그 황허강 이북 지역인 화북지역에만 16개 나라가 존재할 정도로 중국이 갈갈이 찢어져가지고 완전 분열 오브 분열기. 춘추전국 시대보다 훨씬 심각한 분열기였어. 이러니까 하나의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영토를 넓힐 수 있던 거야. 광개토대왕이 뛰어난 왕인 건 맞지만 당시 중국의 어마어마한 분열 혼란기였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이 이렇게 영토를 넓힐 수 있었고, 그 결과 요동과 만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영토가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요동과 만주를 장악했고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복수해야죠. 누구의 복수? 원통하게 죽은 고국원왕의 복수를 해야죠. 선생님, 전현의 복수는요, 전현이 망하기도 했고, 여기 후현 보이죠? 후현이 전현을 계승한 나라야. 후현은 완전히 짓밟혔어요, 광개토대왕한테. 자, 이렇게 북쪽으로 요동과 만주를 장악을 했고, 남쪽으로 고국원왕을 죽인 누구에게 복수해야죠? 백제에게 복수해야죠. 백제의 칼끝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4세기 때 근초고왕 때 전성기라고 우리한테 쳐들어왔었지? 복수다! 하고 이제 광개토대왕이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 백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한강, 한성이거든요. 그 한강 바로 위에까지, 한강 이북지역, 그러니까 바로 그 죄송합니다. 백제의 수도인 오늘날의 서울, 한성이 흐르는 한강 있잖아. 바로 여기 위에까지 고구려가 내려온 거예요. 수도 바로 위에까지, 한강 바로 이북 위에까지 고구려가 밀려 내려오니까 당시 백제 왕이 아신왕이었거든. 아신왕이 이거 더 버티다가는 진짜 수도까지 무너지고 나라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신왕이 항복을 합니다. 광개토대왕한테. 죄송합니다. 다시는 까불지 하겠습니다. 하고 성문을 열고 나서 항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그런 말을 해. 영원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굴욕적으로 항복을 합니다. 백제를 짓밟아요. 멸망당한 거 아니야. 알아서 머리 숙여가지고 수도가 무너지기 전에 한강 위에까지만 빼앗기고 백제는 나라를 유지하긴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복수를 한 광개토대왕한테 한 나라가 도와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바로 더 남쪽에 있던 경상도에 있던 신라예요. 당시 신라에 왜구가 쳐들어와서 신라가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광개토대왕을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니 선생님, 신라가 아무리 약하다 그래도 일본 하나를 막지 못하나요? 그 당시 일본은 우리보다 고대 시대에는 발전 훨씬 느렸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신라에 침입한 왜구, 사실 왜구만 쳐들어왔으면은 신라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어. 근데 이 왜구는 그냥 왜구가 아닙니다. 자, 한반도의 정세를 보시면은 여기 고구려 있고 백제 있고 여기 신라 있고 가야 있죠. 그죠? 사실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고구려랑 백제였어요. 이 둘이가 주인공이었어 처음에. 그 둘이 막 싸웠잖아 얘들아. 그때만 해도 신라랑 가야는 좀 쩔이었어요. 2군 3군이었어 고구려 백제에 비하면 그 당시에. 근데 가야가 신라보다 더 강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가야는 일찍부터 철기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야. 가야가 당시 이제 고구려랑 백제랑 막 근초고왕 장수왕 때 막 정신없이 싸울 때 이 틈을 타서
얘네가 우리한테 신경 못 쓸 때 우리가 신라를 완전히 발반해야겠다 생각을 해. 근데 가야의 힘만으로 신라를 무너뜨리기에는 부담되거든. 피해가 크거든. 그래서 가야가 용병을 고용합니다. 바로 일본에 있던 왜구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요. 당시 일본은 철기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던 나라야. 근데 가야는 뭐가 뛰어나다고요? 철기가. 그래서 가야가 일본 애들한테 우리를 도와서 너희가 신라를 공격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철제 무기를 제공해 주겠다. 철기 문화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일본 애들이 오케이 콜 이래서 가야로부터 철제 무기를 지원받은, 가야의 철제 무기를 지원받은 왜구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가 왜구를 용병으로 쓴 거야. 철제 무기를 주고서. 그래서 가야의 철제 무기로 무장한 왜구가 막 오고 하니까 신라가 너무 막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도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오케이 이제 남부지방을 정리하겠다. 백제는 이미 항복했잖아. 그럼 지금 고구려의 패권에 방해될 만한 거 누구밖에 없어요? 철기 문화를 자랑하는 가야밖에 없어.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이끌고 신라를 구원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마다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왜구만 쳐들었으면 뭔 놈의 5만 명이야. 왕이 직접 왔겠어요? 진짜 목적은 어디야? 신라에 침입한 왜구 격퇴하는 거. 그리고 가야. 가야를 밟아놓겠다는 게 광개토 대왕의 진짜 목적이었어.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박살냅니다. 선생님이 가야가 왜구를 용병으로 고용한 게 맞나요? 라는 증거는 그 광개토 대왕한테 짓밟힌 왜구들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가야로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야 니들이 시켰는데 씨 북방에서 더 무서운 애가 왔어 하고 왜구가 가야로 도망을 쳐와. 광개토 대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야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야도 광개토 대왕에게 짓밟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가야까지 쳐들어가게 된다. 당시 가야는 연맹왕국이었습니다. 당시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고 일본을 용병으로 고용했던 게 바로 금관가야였어요. 금관가야. 이 금관가야가 완전히 광개토 대왕한테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금관가야는 이 연맹체를 이끌 힘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요. 이 광개토 대왕의 5만 대군 앞에 금관가야가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금관가야는 이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맹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게 넘어가겠죠? 연맹왕국이니까 바로 내륙 지방에 있던 당시 광개토 대왕의 침략을 피해갔던 내륙 지방에 있던 대가야. 이 대가야가 금관가야를 대신해서 후기 가야 연맹을 이끌게 돼.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이 남진은 금관가야의 쇠퇴,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던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이 대가야로 후기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전기 가야 연맹이 쇠퇴하고 대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후기 가야 연맹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기 후기 구분을 하는 거야. 이런 변화를 갖고 오게 된 게 바로 광개토 대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전기 가야 연맹에서 후기 가야 연맹으로. 금관가야는 김해에 있었고요. 대가야는 고령에 있어, 내륙 지방. 그래서 피해간 거야. 그리고 신라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합니다. 당시 이제 광개토 대왕에게 도와달라고 했던 게 여기엔 제가 왕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뇌물 이사금이었어요. 이사금. 근데 광개토 대왕이 와보니까 신라는 너무 엉망인 거야. 신라는 완전 연맹왕국, 중요대 연맹왕국이었어요. 왕의 힘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이제 광개토 대왕이 야 대표 나와봐 하니까 이제 뇌물 이사금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입니다 하니까 이제 광개토 대왕이 앞으로 우리 말 잘 듣고 우리 고구려랑 앞으로 잘 지내야 돼.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하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 알겠는데요, 저희는 실은 아직 여기 연맹왕국이라 박씨, 석씨, 김씨가 교대로 왕을 해요. 저는 김씨고 다음에 또 저희 집안에서 왕을 하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왕한 다음에는 다른 성씨인 박석씨나 박씨가 왕할 차례예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테이가 없는 거예요. 아씨 뭔 놈의 나라가 왕이 뭐 종래 줄반장 아니고 뭐 교대로 해. 야 뇌물 너 성씨 뭐라겠지? 예? 저 김씨인데요. 뭐 너가 나를 불렀고 너가 말이 통하니까 이제부터 너네 집안에서 왕해. 라고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광개토 대왕 덕분에 이때부터 김씨, 이 뇌물 이사금의 후손이 왕을 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박석김 교대로 왕을 하던 신라는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박재석 씨는 불만이 많았지만 뭐라 못하죠. 광개토대왕이 와 있는데. 그래서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고, 그 전까지 신라는 그 대표의 칭호도, 연맹왕국 대표의 칭호를 왕도 못 썼어. 웃긴 게 이사금이란 칭호를 썼어요. 이게 연장자란 뜻이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연장자, 자고로 덕이 많은 사람은, 이게 연장자, 덕이 많은 사람의 뜻이거든. 나이가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은 이빨이 많다 그랬습니다. 해서 왕위 후보자 박씨 대표, 석씨 대표, 김씨 대표가 나와서 떡을 깨물어 이빨 자국이 많은 집안이 왕을 하는 거야. 요런 식으로 왕위를 교대했어.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없잖아.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하겠잖아. 그래서 대표를 부르는 칭호가 이빨이 많고 덕이 많은 연장자 이사금이라는 뜻에서 군장 중에 군장, 마립간이라는 칭호로 바뀌어요. 이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면서 이게 대군장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뇌물 마립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 왜 왕이라고 적었어요? 그냥 제가 평일에서 왕이라고 쓴 거지. 사실 이 사람은 박석김 돌아가면서 왕하다가 김씨로 이제 김씨 차례가 돼가지고 대표가 됐던 뇌물 이사금에서 광개토대왕 덕분에 김씨가 왕위도 독점적으로 세습하고 대표의 칭호도 마립간으로 바뀐 거야. 아직 왕이란 칭호는 안 씁니다. 왕이란 칭호 나중에 써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뇌물 마립간이죠.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짜가 어디 있어? 고구려는 천상가요? 이렇게 좋은 걸 많이 해주고 다 대가가 있죠. 원래 여러분 외국 군대의 힘을 빌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신라는 비록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도 쫓아내고 이웃나라 경쟁자인 가야도 짓밟았고, 그리고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세습하고 마립간이란 칭호도 쓸 수 있었지만, 이렇게 고구려의 도움으로 정치가 발전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죠. 이때부터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돼요. 그 봐봐, 쌤이 광개토대왕이 왜 무섭냐면, 얘들아, 광개토대왕 와가지고 딱 어디까지만 업글시켜준 거야? 마립간까지만 업글시켜준 거야. 이미 광개토대왕은 왕이었잖아.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칭호랑 체제를 이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신라가 너무 발전해 버릴 수 있으니까 딱 자기가 부려먹기 좋을 정도로 딱 자기네 말 잘 듣는 김씨 왕이 세습시켜주고, 이사금은 너무 아니니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쓰게 해주면서 적당히 딱 부려먹기 좋을 정도까지만 신라를 딱 업글시켜주고 끝낸 거야. 왕이라는 칭호를 쓰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주둔해서 내정 간섭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연히 신라는 어떨까요? 처음에야 고마웠겠지만 나중에는 너무 심한데 이거는 간섭을 벗어나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일이고, 근데 신라는 이후에 이런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날 모색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 모든 내용 있죠. 광개토대왕의 영토를 무지막지하게 넓히고 북쪽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북쪽으로 요동과 만주, 남쪽으로는 백제를 굴복시키고 신라의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고 가야도 짓밟고 했던 이 이야기들 있죠.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 광개토대왕릉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광개토대왕의 모든 업적을 기록해 놓은 건데, 이건 중요한 거,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건데 이건 광개토대왕이 만든 게 아니야. 광개토대왕이 죽고 나서 아버지를 존경한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우리 아버지 정말 짱이야 이래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만들어준 거야. 이 광개토대왕릉비는 일지도에 보시면은 여기 당시 수도였던 국내성에 딱 건립을 했습니다. 엄청 커요. 이 광개토대왕릉비 봐봐, 성인 남자보의 거의 4배 됩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라를 구원한 거 있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해준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는 호우명 그릇이라는데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호우명 그릇은 신라에 발견된 유물이야. 당시 신라에 호우총이라는 무덤이 있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무덤에서 무슨 릉으로 끝나면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무슨 총으로 끝나면 이거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무덤이에요. 당시 신라 수도 경주에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었는데, 이 무덤을 발굴해 보니까 그 무덤 안에 부장품으로 나온 게 이거야. 그래서 호우총에서 나온 그릇이라 그래서 호우명 그릇인데, 신라의 수도에서 발견된 유물이잖아. 근데 이 무덤에 광개토대왕은 정말 최고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서울에 대통령 무덤을 발굴했더니 대통령 무덤에서 바이든은 정말 짱이야 하고 미국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유물이 나온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우명 그릇, 그만큼 당시에 고구려가 신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야. 신라 무덤에서, 귀족의 무덤에서 광개토대왕의 이야기가 나오네. 여기 나옵니다. 호우명 그릇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부족적인 오부가 행정적인 오부로 변하는 과정, 침대법, 수수리망 내용들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 능비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독자적인 천하관. 광개토대왕은 독자적인 연호를 써요. 원래 연호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중국 애들만 연호를 썼어. 근데 이런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연호를 고구려가 썼다는 건 뭐야? 자주성과 독자성. 우리는 중국과 구분되는 중국 너희는 너희들이고 우린 너희 중국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천하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당시 광개토대왕이 썼던 연호가 영락이야. 영원히 락, 즐겁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이 나라를 백성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근데 이제 가슴 뭉클한 말이야. 내가 절대 너희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다시는 이전처럼 이렇게 수도가 털리는 이런 눈물 나는 슬픈 나라 만들지 않겠다. 행복한 나라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던 거예요.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라는 걸 선포한 거야. 원래 연호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거거든. 자, 그 다음 이런 광개토대왕 이후에 즉위한 왕이 장수왕인데, 장수왕의 업적은 여기 아래 나옵니다. 장수왕은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장수왕은 진짜 80년 정도를 왕에 올라서 97세에 죽은 엄청나게 말 그대로 장수한 왕입니다. 자, 장수왕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수도로 옮깁니다.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죠? 네, 원래 주몽이 졸본의 산악지방의 수도로 했다가 이대왕인 유리왕 때 좀 더 평지인 국내성으로 옮겼죠. 근데 국내성도 여전히 산악지방이야. 그러니까 환도한성 같은 방어용 요새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장수왕 때는 이제 선언한 거야. 이제 우리 고구려가 적의 침략이 두려워서 산악지방에 숨어 있을 정도의 급은 아니지 않아? 이제 나라의 수도를 넓은 평야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평양으로, 옛 고조선의 수도이기도 했던 평양으로 수도로 옮깁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로 옮겨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왜 수도로 옮겼냐? 이유 첫 번째, 평양은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오늘날도 북한의 수도잖아. 그 이유가 다 있어 얘들아. 평양은 옛 고조선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완전 평야지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대동강이라는 강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교통하기가 굉장히 좋아. 이 평양이 넓은 평야이기도 하고 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내륙지방으로 뻗어나가기도 좋고 바다를 통해 다른 나라랑 이렇게 교류하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내륙지방, 해안가 모두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교통의 요지를 통해서 국제적인 교류와 외교를 하기 굉장히 좋았어. 외교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광개토대왕의 영토를 무지막지하게 넓힐 수 있던 이유 뭐라겠죠? 중국이 5호 16국의 분열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이거야. 5호 16국의 분열기. 근데 장수왕이 왕이 됐을 때는 이 중국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북방지방, 이 화북지방, 황허강 이북, 그 북방지방은 북위를 중심으로 나라가 재편됩니다. 우리가 여기를 북조라 그래. 북방지방. 그리고 양쯔강, 창장강 이남지역, 여기 남조. 이래서 중국이 북조와 남조로 딱 이원화돼요. 그러니까 16개로 쪼개졌던 중국이 북쪽의 북조, 남쪽의 남조, 이렇게 북조와 남조로 딱 이원화돼. 이걸 우리가 남북조 시대라 그래요. 그냥 이름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분열기에서 남북으로 분열된 어느 정도의 안정기로, 완전 통합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기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전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중국으로 뻗어나가기는 쉽지 않아 얘들아. 중국이 지금 절반이라고 해도 얼마나 커요. 고구려보다 훨씬 크고 인구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어깨 큰 덩치들이 이렇게 주변에 생기니까 장수왕도 정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버지처럼 더 이상 북방으로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웃에 강한 애들이 생겼으면은 걔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겠죠. 그러면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사신을 끊임없이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교통이 어때야 돼? 좋아야 돼요. 또 마침 북방에도 유목민족을 통합한 유연이라고 하는 국가가 나왔어.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유연으로, 북방은 북조로, 남방은 남조로. 이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이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에 변화하는 외교 정세에 발맞추기 위한 그런 것도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왕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왜? 수도를 옮기면 여러분 기존 수도에 있던 국내성 귀족의 힘은 어떻게 되죠? 약화되겠죠. 그죠? 지금 고구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한 300년 넘게 국내성이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국내성에 털을 잡고 있는 귀족들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 그래서 국내성에 기반을 둔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어. 그럼 평양에 살고 있는 신진 귀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평양에 살고 있는 귀족이면 당연히 왕에게 너무 고맙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기득권을 쥐고 있던 국내성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평양을 중심으로 왕에게 충성하는 새로운 세력을 양성하는 거야. 왕권 강화. 그리고 북방이 남북조 시대라서 더 이상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기가 힘들다 그랬죠. 그럼 어디가 나왔죠? 남쪽에 있잖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수왕은 남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만만한 애들을 때려야죠. 자, 이거예요. 이게 평양천도의 세 가지 이유입니다. 당연히 남쪽에 있는 백제랑 신라는 긴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장수왕 첫 번째 평양천도, 두 번째는 이 평양천도랑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 남북조 시대에 그 남조랑 북조랑 적절한 외교관계를 맺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강수왕은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아요. 모두랑 친하게 지내겠다. 이름하여 양다리 외교. 양쪽 모두랑 균형 잡힌 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균형 외교예요. 남조랑 북조 중에 어느 한쪽이랑만 친하게 지내면 나머지 나라랑 원수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남조, 북조 모두랑 교류하면서 양쪽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균형 외교, 다원 외교를 실시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쉬워? 엄청 어려워. 봐봐. 지금 대한민국 생각해봐.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 껴가지고 미국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중국이 뭐라 그러고 중국한테 잘해주면 미국이 뭐라 그러고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 눈치 보잖아. 근데 장수왕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오히려 치면은 중국이랑 미국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고구려가 그 당시에 남북조랑 비견될 만큼의 강국이니까 어느 한쪽이 뭐라 그러면 장수왕이 그러는 거야.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북조가 뭐라 그러면 나 남조랑 친하게 지낸다. 남조가 뭐라 그러면 나는 북조랑 친하게 지낸다. 이러니까 봐봐. 남조나 북조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어느 한쪽 편을 딱 들어버리는 순간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서로 잘 보이려고 눈치를 엄청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수왕은 양쪽 모두랑 친하게 지내면서 오히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라를 마음대로 이끕니다. 오히려 서로 어떻게든 고구려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그럼 왜 고구려는 어느 한쪽 편 안 된 건가요? 어느 한쪽 편을 들어버리면 중국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적절히 양쪽 사이에 균형을 맞춰주면서 중국의 분열기를 지속되게 한 겁니다. 엄청난 외교 감각이고 장수왕이 왕으로 있던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중국의 침략을 받지 않아. 어마어마한 외교 전략입니다. 우리 외교관을 꿈꾸는 수원여고 친구들, 양쪽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양쪽 모두가 오히려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봐. 중국과 미국이 우리한테 애걸복걸하는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가능했던 이유 그만큼 고구려가 힘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거. 자, 그 다음에 남진정책 좀 살펴볼게요. 남진정책. 자, 남진정책. 남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자, 남쪽에 있던 백제랑 신라는 긴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야, 저 강대한 고구려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우리 뭐 해야 돼? 동맹을 맺어야 돼. 이름하여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백제야 애초부터 고구려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치는데 신라는 은혜도 모르는 놈들인가요? 그 전에 광개토대왕 덕분에 엄청나게 발전도 하고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이건 고맙지만 요거. 광개토대왕 때부터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 땅에 추진하면서 신라의 간섭이 너무 심했잖아.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는 독자적 발전을 위해서는 고구려의 간섭을 끊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라가 백제랑 동맹 맺은 이유는 그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때 이 고구려는 신라 백제가 힘을 합친다고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장수왕의 타겟은 백제였어요. 백제가 더 강했으니까. 그래서 백제에게 칼끝을 겨누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칼끝을 겨눈 거는 백제가 무덤을 판 것도 있습니다. 당시에 백제는 불안했어요. 당시 신라는 힘이 너무 약했어.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큰 위안이 안 돼. 그러니까 주변에 옆에 있으니까 동맹을 맺기는 하지만 신라만으로는 고구려를 막을 수가 없다 생각을 했어요.
당시 신라는 이제 겨우 마리깐 칭호를 쓰는 아이도 연맹왕국 수준에 머무르는 국가였단 말이야. 그래서 백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당시 백제 왕이 계로왕이었어요. 이 계로왕이 더 강한 동맹국이 필요하다. 누구? 중국에 있는 여기 북조. 고구려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조. 북조를 설득해서 고구려를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로왕이 여러분들 이 북조, 당시 북조를 지배했던 나라가 북이었거든. 북위에 국서를 보내요. 우리랑 함께 고구려를 칩시다. 이게 바로 계로왕의 북위국서. 이거 좀 알아두세요. 계로왕의 북위국서. 엄청 비굴해. 바로 보면은 당신들께서 저 사악한 고구려를 치는 걸 도와주신다면 제 아들은 당신 북위 황제 폐하의 노예로, 제 딸은 당신의 시종으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애걸복걸을 해. 막 장수왕이 엄청 적어놔요. 장수왕이 나쁜 새끼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쳐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 맞죠? 당시 남북조 모두랑 균형 잡힌 외교를 하던 고구려. 오히려 남북조가 고구려에게 잘 보이려고 애걸복걸 한다겠죠? 당시 북위의 황제는 이런 계로왕의 국서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대로 장수왕한테 보여줘. 장수왕 이거 봐요. 당신 나라 남쪽에 백제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하고 보여준 거야. 여러분 친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친구한테 다른 뒷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이 보낸 카톡을 그대로 캡처해서 걔한테 보여준 거야. 얘가 뉴욕하던데? 그러니까 외교전에서 장수왕한테 완전히 밀린 거야. 그만큼 당시 고구려가 외교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거야. 이 편지를 받아본 장수왕, 이 새끼 봐라 이래가지고 장수왕이 백제를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이 무너지고 계로왕은 계로왕 이러고 죽어버려요. 이게 전사에 그 장수왕의 침략 그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신라가 안 도와줬나요? 도와주러 와요. 근데 신라의 지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수도가 뚫려. 그래서 한성이 함락되고 이때부터 고구려가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중심으로 하는 한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충청도 지방까지 밀려와서 한반도 중부까지 세력권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 이 고구려 전성기 있죠? 이게 장수왕 때 지도야. 한성을 빼앗고 한강을 다 차지하고 여기 충청도 충주까지 밀고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한강과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고구려가 세력권을 넓혔다. 그러면 수도를 빼앗긴 백제는 어디로 도망쳤냐? 살아남기 위해 산골짜기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 웅진, 오늘날의 공주, 여기로 수도를 옮기고 백제는 도망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백제의 수도를 빼앗고 한강과 중부로 진출한 증거가 충주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백제는 오늘날의 공주, 여기가 공산성이라는 곳으로 수도 옮겼는데 제가 가봤어요. 진짜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 그러니까 우주방어야. 완전 살아남기 위해 산골짜기로 또 백제가 숨어 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백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같은 천도지만 느낌이 완전 달라. 장수왕의 평양천도는 왕이 주도하여 왕의 계획 아래 딱 수도를 옮겨서 귀족 세력을 찍어 누르고 왕권이 강화된 거지만 지금 웅진으로는요. 이건 계획된 천도가 아니야. 적의 침략으로 왕이 죽고 태자가 살아남은 사람들 이끌고 겨우겨우 도망쳐가지고 당시 계로왕의 아들이자 태자였던 문주왕이 겨우겨우 수도로 옮긴 거예요. 당연히 귀족들이 보기에는 왕이 만만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웅진으로 도망치듯 수도를 빼앗기고 천도한 백제는 이때부터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남북조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뒤에 나와있는 수많은 자료들 다 꼭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개념 확인하기 기출선지도 풀어보시고요. 또 당시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이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이 어떤 식으로 문제에 나왔는가 풀어보시고 오늘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시기별로 왕들의 업적, 특히나 고국천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